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4일 한홍구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엄령이 선포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데 빛의 혁명 맞죠? 그런데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늘 그래요.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따바박 앞으로 나가고 있죠. 그 아마 뭐 그 여러 매체에서 복귀하는 얘기들을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다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야 정말 기적적으로 간발의 차이로,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그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그 통로가 4분 만에 막혔다는 거, 뭐 그런 거 비롯해서 정말 기적이랄까 운이랄까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결합을 했지만 어쨌거나 일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희대가 난리를 치고 뭐가 난리를 치고 뭐가 난리를 치고 그래도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암만 그래봤자 2028 이제 1년 반 남았어요. 1년 반. 그리고 공소시효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깁니다. 조희대가 한 짓이나 그 내란범들이 한 짓들 우리가 따박따박 다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내란이 그 여러 차례 있었죠. 제일 먼저 있었던 내란이 1952년 이승만의 부산정치파동. 그 부산정치파동의 가장 큰 피해자가 서민호입니다. 그 개인으로 치면은 징역을 8년 이상 살았고요. 우리가 그 서민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그 내란의 최고의 피해자는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을 개인을 꼽으라면 꼽을 수 있겠죠. 유신에 저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역시 김대중 대통령일 겁니다. 전두환의 내란에는 뭐 광주 여러분들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역시 그 피해자가 돼서 사형까지 이제 선고받은 몸이 됐었고요. 그 윤석열의 내란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내란이 일어났지만 다행히 우리 시민들이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그 통치한 지가 6개월. 아유 벌써 임기에 10분의 2가 버렸어요.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벌써 순식간에 10분의 2 가서 하루하루가 아까운 그런 처지입니다. 자, 우리 역사라는 게 울퉁불퉁하고 그 더딘 것 같으면서도 빠르게 목이 간질간질하네요. 그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3부로 그러니까 이 서민호 의원이 추록 후에 그 행적, 그러니까 60년에 추록을 해서 74년 초에 그러니까 14년 횟수 그 이제 더 계셨던 건데 뭐 아마 유신 나고 그러면서는 이제 정치 활동을 못한 셈이 됐으니까 거의 하여튼 10년 남짓한 세월을 한번 추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수 정치인이지만 혁신정당을 했어요. 그리고 혁신정당은 저하고 인연이 깊다면 깊죠. 그 봉강 정혜룡 선생 그 평전을 내는데 제가 깊게 관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튜브에서도 2번 그 저 봉강의 생애를 다뤘는데요. 그 봉강 선생하고 이제 손잡고 저 대중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8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승만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 징하게 박정희는 원충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정희 때 최고회의 공보실장, 그러니까 대변인을 지낸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박정희하고 틀어졌고 그 다음에 실제로 쿠데타 음모를 했습니다. 박정희 때 뭐 반혁명 사건이라고 해서 쿠데타 음모라고 이제 여러 건을 잡아들였는데 실제 병력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하려고 했었던 건 원충현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원충현을 그 밉게 봐갖고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이 원충현의 형은 우리 반어법 행위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아주 독특한 인물로 원태견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1930년대에는 인권 변호사였다가 이
해방 후에 이제 검사로 변신을 했는데 민간인 학살, 특히 재소자 민간인 학살과 관련돼서 이제 그 들어간 분인데, 하여튼 그런 사연이 있는데, 원충에는 한 15년 15년 65년부터 79년이니까 했어도 15년이네요. 예, 그렇게 이제 아마 나오기는 80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서민호 의원이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최고로 징역을 오래 살았죠. 그래서 8년 만에 이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호가 근 10년 만에 검은 머리는 백발이 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29일 추록한다. 4월 29일 추록 예정입니다. 29일에 추록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4월 26일에 하야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은 물러나고 서민호는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는 학생들의 희생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고귀한 정신에 보답하겠다 이제 말을 했고, 또 선배들이 다 가버려서 그옛 친구들의 마중받으면서 이제 웃으면서 나왔지만, 선배들이 다 가버렸다는 누구냐면 인천 김성수, 그 다음에 해공 신익희, 그 또 유석 조병옥,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 한민당 시절에 따르던 그런 분들이 다 세상을 그 떠났다 이제 하는 그 아쉬움을 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5대 국회를 치르게 되는데, 5대 국회에 특색 있는 사람이 2명. 그러니까 5대 국회 때 장기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 서민호가 4월 달에 들어갔다가 며칠 나왔다가 이제 다시 들어갔다면, 6월 달에 서민호보다 2달 늦게 들어갔다가 이제 풀려난 사람이 김시현 선생이라고 몇 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화 암살에서 공유가 그 김시현을 모델로 했었던 분인데, 이번 뭐 좀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만, 이승만 암살 사건에 연루돼서 이분도 8년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풀려났는데 2분을 다 그 석방이 된 겁니다. 석방이 됐고, 그 다음에 옥중 당선이 됐어요. 2분이 다 옥중 당선이 돼서 5대 국회에 나란히 진출을 한 것을 이제 신문에서 특집을 했고요. 5대 민의원에 당선 이제 됐는데, 일부 자료에는 전국 최다 득표를 했다는데 그건 아니고, 하여튼 큰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고흥에서 큰 표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꺾고 그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부의장을 뽑을 때 의장 민주당이 갖고 가고요. 민주당이 200석 중에서 175석을 했으니까 의석을 부의장을 둘 다 갖고 가도 뭐 누가 시비를 걸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만, 한 석은 무소속에 할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속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추천이 됐냐면은 서민호 의원하고, 서민호 의원은 민주당 구파 쪽에서 추천을 했고, 민주당 신파 쪽에서는 족청을 했던 이재형 의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재형은 나중에 5공화국 때 그러니까 민정당 대표 국회의장을 지낸 바로 그 이재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서민호가 그 더 많이 추천을 받았어요. 이렇게 민주당 구파하고 심판은 비슷했는데, 아마도 무소속 쪽에서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서민호가 고생을 많이 했다. 뭐 이재형도 그 이승만한테 밑배여서 장관에서 쫓겨나고 뭐 그랬지만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서민호의 고생에 대한 어떤 보상의 차원에서 국회 부의장으로, 그러니까 8년 공백이 있었던 분이 국회 부의장으로 이제 바로 당선이 돼서 패기와 모험의 인간 뭐 해서 이제 그 언론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서민호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서민호가 좀 우락부락하고 그 성격이 급한 데는 있지만 하는 얘기 자체가 틀린 게 아니다. 뭐 그래서 아마 고생한 거, 그 다음에 좀 강직한 성격,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수를 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옥중에서는 사람을 못 만나서 탈이었는데, 이 부의장 되고 났더니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질식할 지경이다. 이제 이런 그 즐거운 비명을 지르네요. 그리고 총리를 추천할 때 서민호도 추천이 됐습니다.
근데 서민호 본인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8년 공백이 있었잖아요. 현실 정치하고 8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서서 그 뭘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추천해 주는 건 고맙지만 하고 그 사양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건 이제 언제냐면은 그 60년 10월 달에 그 발음을 잘 해야 합니다. 18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18판결. 진짜 그 시옷 피읍 소리가 절로 나는 그런 판결이었죠. 이 부정선거 원흉 또4.19 저 시위대에 대해 발포 원흉들을 다 풀어줬거든요. 그런 판결이 나니까 이제 그 대모대가 그 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뭐 저 의장석에까지 올라가고서 목발 휘두르고 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서민호 의장도 서민호 부의장도 이제 그 봉변을 당했다. 그런 신문 기사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뭐 사표가 수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급입법 개헌을 해서 소급입법이 만들어져서 이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서민호가 공화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당 정권이 이 장면 박사가 인격자고 좋은 사람인데 이 난국을 타게 할 지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점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신민당 결당대. 신민당이라는 건 뭐냐면 민주당이 갈라지는 거예요. 구파와 신파가 별도의 정당을 만드는데 그 서민호는 무소속으로 부의장에 당선됐지만 신민당 쪽하고 민주당 구파하고 원래 한민당을 했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라서 신민당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적을 갖지 않아서 계속 무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신민당 뭐 이게 전당대회도 참석을 하고 무슨 그 중요 당무를 논의하는 데서도 서민호 이름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적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유진선, 김도연 그리고 백남훈 그리고 여기 이영준 부의장이죠. 부의장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제 이건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갔을 때라고 하고요.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발족을 하는데 여기 보면 신민당 주비위원회 위원장의 전남도당 주비위원회 위원장의 서민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의장으로서 뭐 신민당에 사실상 가담을 해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엔의 그 대표로 서민호가 참석을 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내각 책임자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대표단이 갔는데 서민호 부의장하고 이철승 당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소장파의 리더격이었죠. 서민호는 심파입니다. 그 다음에 엄민영도 민주당 심파에 가까운 그 당시에는 그 처지였는데 이제 나중에 박정희의 참모가 되는 그 엄민영 이 세 사람이 유엔 대표로 그 61년 3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뭐 대표단 떠나기 직전 모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 통일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민호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부터 계속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신민당은 굉장히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야 우리 통일 문제 이렇게 가서 안 돼. 그리고 국회에서 이게 뭐냐면 참전국들조차 경미한 관심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 통일 문제에 한국 전쟁에 군대를 파견했었던 국가들조차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통일 방안을 좀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온 게 61년 5월 달. 그리고 그 시점은 아마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61년 초부터 그러니까 혁신계가 7.29 총선에서 참패를 했어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 선거란 건 대중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조봉암 선생이 안 계시니까 질이 멸렬을 했습니다. 혁신계가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서 많이 진출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8석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그거는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200석 중에서 민의원에서 5석, 참의원에서 3석해서 8석인데 그러니까
200석이 아니죠. 260, 300 참여연이 몇 명이었다? 참여연이 40명이었나요? 40명이니까 뭐 한 240명, 4, 50명 중에서 8석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참패라고 했어요. 근데 민주노동당은 어때요? 17대에 그저 비례의석 이제 그 배분받아갖고 10명이 진출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아주 경사가 난 것처럼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참패한 게 8석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 그땐 다 지역구죠.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참패로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참패하고 난 다음에 혁신계에서도 통일 문제를 들고 나왔고 학생들도 이 땅인데 이 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다나무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 정말 전기가 찌릿찌릿 오르던 9.5였습니다. 그래서 남북 학생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전국이 시끄럽고 보수층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게 이 분위기가 5.16을 가져오는 박정희가 뭐 원래부터 이제 이 쿠데타를 꿈꿨지만 이 분위기를 틈타서 콱 치면서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하면서 이제 혁신계를 찍어 누르는데 이 서민호는 그 이전에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보수지만 통일 문제에 적극 대응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입장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신민당 안에서도 남북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랬더니 이제 신민당에서 이렇게 그 주장을 하니까 신민당 그 훨씬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글와글 시끌벅적 했었고요. 신민당이 균열 징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통일 방안을 둘러싸고. 그래서 양일동 의원은 보수 쪽에 있었지만 원래는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운동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서민호보다는 출신에서 조금 더 급진적인 진보적인 방향에 있습니다. 서민호 의원하고 가깝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민호 부의장은 뭐라고 했냐면 신민당이 뚜렷한 당책을 마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신대로 통일을 위해서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래서 유엔에 갔다 오면서 더 필요성을 느끼고 이걸 해야겠다 하는데 5.16이 터진 거죠. 그래서 5.16이 터진 다음에 잡혀갔습니다. 그 서민호를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정확히 얼마 있었는지가 안 나오는데 정식 구속이 됐었던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런 그 기록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디 보면은 4개월이다. 어디 보면 금방 나왔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김상웅 선생 책에는 11개월 구속돼 있었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그러니까 길어야 5개월 정도, 5개월 6개월 정도. 그리고 아마 4개월 설이 맞지 않나 싶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기사에 보면은 61년 11월 12일 그러니까 5.16 나고 한 5달쯤 됐죠. 거기에 보면 전 민주당 간부 24명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래서 아주 관대한 처분을 한 걸로 나옵니다. 요게 저 원충현이네요. 원충현 사진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그러면서 장면도 연금에서 해제. 서민호와 유진사는 기소유예. 그러니까 요 24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데 불기소 중에서는 제일 이제 급이 높은 거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호는 유진상과 함께 이제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뭐 언제든지 다시 기소할 수 있어. 이제 그런 처분입니다. 그런 처분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 당시에 민주당 핵심 간부들을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다 이제 그랬습니다. 이때 장면도 연금이 해제됐는데 서민호나 유진산 집에는 아직도 지키고 있더라. 이제 그걸로 봐서 이때 풀려난 건 아니고 풀려난 거 그 전에 풀려나서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덕수궁에서 회감년을 또 열었고요. 그러니까 요거 회감년에서 덕수궁에서 회감년을 그 시절에는 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다가 6대 국회 그러니까 63년 10월 대통령 선거가 있고 11월에 선거를 치렀던가요? 11월 26일에 치렀네요. 6대 국회에서 고흥에 서울 용산에 출마했습니다. 서울로 지역구를 옮겼어요. 서울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김원만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서민호처럼 나비 넥타이 메고 다닌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도 5선인가 6선을 그 용산에서 했는데 원래 이쪽이 지역구였을 겁니다. 그다음에 공화당 후보로 나온 김익준. 그래서 이제 3파전을 벌였는데 서민호가 이제 1등을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2대 국회, 5대 국회, 6대 국회에 진출해서 3선 의원이 됐는데 국회 내에서 아주 맹장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요 아래는 고흥선거구인데 고흥선거구에서는 신영식이가 그 당선이 됐죠. 그 공화당 사무총장을 지낸 그 신영식이가 이제 이때 아주 젊었습니다. 나이는 37세로 이제 당선이 됐고요. 서민호는 고흥을 떠나서 서울로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민당 의원으로 자유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잠시 생겼는데 뭐 김도연, 소선규, 서민호 이렇게 전라도 의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러면서 그 정계의 실력자라는 난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자민당 최고위원 서민호 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만은 전진적이다. 그래서 보수 정치인이지만 좀 진보 색깔을 드러내는 독특한 위치 그리고 투쟁 경력 그런 걸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한일 회담을 그 추진할 때 가장 강경하게 원내에서 윤보선과 더불어서 추진을 했죠. 우선 독립운동가 출신이다. 그리고 일본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본이 들어오면 다시 먹히게 된다. 이제 그러면서 그 하여튼 협상 반대의 강경파로 한일회담에 제일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글도 여러 편을 썼어요. 여당에 보내는 공개장도 쓰고 저희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혁신계 다 풀어라. 그리고 그 혈체를 떳떳이 청구하자. 우리가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그러나 이제 그 배상이라기보다는 청구권 자금이라는 좀 어정쩡한 형태지만 혈체를 떳떳이 청구하자. 우리가 강하게 이제 주장하고 너무 굴욕의 외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뚜렷한 것만 15억 불이다. 우리 다 유무상 합쳐갖고 8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사안. 그래서 서민호가 6대 국회 전반에 보면은 가장 강경한 그 의원으로 대여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내각이라는 건 그 정일권 총리죠. 정내각은 총사퇴하라 강력하게 이제 추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하는데 여기 이제 가운데 보면 요 분이 서민호 같은데 그 부산에서 데모하는 하고 중앙에 서민호 의원이 보인다 그렇게 이제 사진이 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원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걸어서 처음에 여기 3명, 그다음에 나중에 정성태하고 서범석이 했던가 하여튼 그래서 전부 5명이 이제 의원 6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던졌습니다. 뭐 원래 처음에 총사퇴 뭐 그런 거 했지만 실제 사퇴까지 이어진 건 5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민호가 그 강경파 의원으로서 사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또 협박도 받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교류를 그 서민호가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탄압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합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국회 외무위원장 처음에는 꽤 실사로 6대 국회 때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좀 사라져 버렸어요. 그 김동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서민호하고 이제 통합 문제에 대해서 3년 안에 새 국면 온다. 우리 빨리 준비해야 한다.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민호는 혁신 정당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혁신계라는 게 지지멸렬했거든요. 그 7.29 총선에서. 그리고 6대 국회 때는 뭐 명함도 못 내밀어 보고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67년에 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66년도에 이제 서민호가 나선 겁니다. 서민호는 그때 그러니까 6대 국회의원에 그 자유민주당으로 당선이 됐다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는 전 의원 신분이었죠. 그러면서 서민호는 이 보수 정당에서 자기도 보수 정당 출신이고 같이 해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돌파구를 열어야겠다. 그 다음에 보수 양당제는 이거 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우리나라 혁신이란 있죠. 혁신하고 진보는 틀립니다. 진보는 좌파적인 개념이라면 혁신은 우파예요. 우파 중에서 뭐 중도 우파 내지는 우파 중에서 좀 더 라디칼한 부분들 또는 원래 우파, 민족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 원래 우파가 민족이 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은 앞잡이가 돼갖고 그래서 이제 그 우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혁신계 그룹들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조봉암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휘멸렬해 있는데 서민호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인기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민호가 거기 착안을 해서 보수 쪽에서는 가보니까 영 재미가 없고 보수는 또 정치인들이 득식을 하는데 혁신계를 모아서 이걸로 정계 개편을 좀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사당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사회대중당 뭐의 혁신계도 정당이 복잡하고 이합집산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통사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혁신계 사람들이 대개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죠. 그 다음에 정화암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분명히 정현섭이죠. 뭐 좋게 얘기하면 재주도 많고 좀 스케일도 뭐 크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리고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은 천하의 한량, 천하의 한량이었고요. 굉장히 이제 아나키스트였고 행동파였습니다. 그래서 백범이 직접 하기 힘든 일들을 또 정화음 시켜갖고 많이 하고 또 이제 뭐 일부에서는 백범 암살도 그러니까 49년 암살 말고요. 35년도에 뭐 백범 암살이나 체포에도 좀 체포 시도에도 좀 관계가 됐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좀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하여튼 그러나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었던 건 또 분명한 사실이고 정화암이 이끄는 한파 세력이 있었습니다. 무정부주의 쪽으로 현재 그쪽하고 그다음에 4.19에서 나온 새 세대들하고 그렇게 모아갖고 혁신정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잘 안 됐습니다. 혁신신당을 만들겠다. 통사당과 서민호가 같이 힘을 합쳤는데 혁신계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서민호 같은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널리 알려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정견도 뚜렷하지. 돌파력도 있지. 그런데 서민호는 보수 쪽 아니냐. 원래부터 혁신운동을 했었던 뭐 진보당을 하든지 민혁당을 하든지 그런 계열이 아니잖아. 서민호는 그때 감방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일종의 주도권 싸움이죠. 서민호가 필요하긴 한데 서민호를 간판을 시키고 대장을 시키기는 싫었던.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잘 협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민호가 이제 떨어져 나와서 통사당하고 갈라져서 민사당을 만듭니다. 민주사회당. 그리고 서민호가 민주사회주의를 뭐 이념적으로 엄격하게 따지자면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민사당을 만들었고 거기에는 낮에 정화음은 여기 이제 일단 참여를 했네요. 조규택, 윤병한, 진보당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죠. 김윤식은 민주당을 했었던 양반인데,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런 분들로 민사당을 만들었고, 조홍래 이름도 보이네요. 아마 4.19 세대로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통사당에서는 민사당은 혁신을 가장한 것이다 하고 비난 성명도 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보수와 혁신의 합작이다. 그리고
승산의 구애 없이 서씨 서민호의 출마는 확정적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중당이 야당이 이제 민중당이 있었는데 민중당에서 윤보선과 서민호가 떨어져 나와서 신한당을 만들었고 신한당에서 서민호가 또 떨어져 나와서 우파 혁신정당을 통합하려고 하다가 통합은 잘 안 됐고 민사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민사당을 만들어서 혁신계 잔존세력 정화함께 4.19 신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일단 혁신정당으로 민사당이 출범을 하니까 박정희 정권이 이 꼴을 못 보는 겁니다. 탄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서민호는 입건이 되고 그 대변인을 했던 이필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도 아마 국회의원을 한번 했죠. 박종현이라고 이제 악질 공안 검사가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이필선이 먼저 구속이 되고 5월 17일에 구속이 되고 서민호는 6월 3일에 한 그 보름쯤 있다가 그 서민호가 구속이 되는데 구속될 때 명분은 조총련계 자금을 관련됐다. 조총련계 자금이라는 게 이제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맺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일본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다 조총련 딱지 붙여서 이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잡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서민호가 이제 이걸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총련계 자금 혐의로. 그리고 이제 이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는 이렇게 아주 팔 걷어붙이고 남북교류는 일체 불용한다. 그러니까 명분은 조총련계 자금이지만 서민호가 남북교류 얘기하고 이게 더군다나 정당을 만들고 서민호가 하면은 서민호 본인이나 아니면은 하여튼 후보를 잘 내면은 의원으로 당선될 그런 가능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경계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앙정보부가 나서서 이제 이 잡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신문 기사에 보면 서리 맞은 혁신 이념, 그래서 금단 남북교류, 새 혐의에는 어리벙벙. 그러니까 조청연계 자금에는 사람들이 다 이게 뭐야 거고, 그러면 여야 대립 격화, 그러니까 서민호를 잡아들임으로써 여야 대립이 격화됐는데 민권 탄압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뭐 이제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민호 공소장이 이제 크게 전문이 신문에 보도되고, 옛날에는 이렇게 공소장이나 판결문 같은 것들을 거의 그대로 언제까지 했을까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문 같은 거는 전문에 다 실렸습니다. 80년대까지. 그러다가 80년대 초반부터는 안 실린 것 같아요. 주요 사건들이 아마 김대중 사건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이런 거 갖고 운동권이 공부한다, 자유로 삽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 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벌어져서 서민호는 남북교류가 이적 아니다. 왜 남북교류가 이적이냐? 우리한테도 이롭지. 뭐 이제 하면서 당당하게, 보수 정치인이지만 당당하게. 그러니까 서민호는 징역복이 참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제 때도 2번이나 감옥에 갔다 왔고, 이승만 때 8년 살았고, 그 다음에 5.16 직후에 갔고, 또 이때 또 갔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5번인가요? 하다가 이제 60년 이제 몇 월 달에 구속됐네요. 6월 초에 구속됐죠. 6월 3일 날 구속이 됐다가 이제 9월 초에, 그러니까 100일 채 100일 안 산 거죠. 석 달 조금 더 살고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나면서 정치적인 소신에는 변함없다. 이제 이렇게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혁신계의 고민과 비전을 얘기하는데 역시 골치 아프다. 여기 서민호고 요 가운데가 김성숙입니다. 금강산의 붉은 승려, 아리랑에 나오는 김충창이고, 이 왼쪽도 김성숙이에요. 여기 제주도 분인데 일월성자, 이 가운데 김성숙은 별성자. 그래서 이제 인물이 같아서 한글로 써놓으면 좀 헷갈리고 구분을 하기가 할 때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혁신기가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서민호는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그 구형은 이종원이가 했네요. 이종원이 그 나중에 법무장관 그 지난 이종원입니다. 이종원이가 직접 구형을 했는데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실제 선고는 1심에서 2년이 선고가 됐고, 근데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 그러니까 70년, 그러니까 저 1심은 저 66년 그 12월이었고 그 항소심이 70년 그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67년 3월에 그 대중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당을 창당하는데 민사당과 정민회, 동학당도 있었어요. 동학당. 동학당은 김재호 씨, 아마 이승만 때 역시 박해를 받고 이승만 암살 사건으로 이제 구속됐던 분인데 그 이제 등등 해서 그 이 대중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중당이 만들어져서 67년 대통령 선거에 서민호가 출마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후보 단일화죠. 그러니까 선거가 5월 3일인가 선거 일주일 채 안 남겨놓고 서민호가 사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윤보선 후보 쪽에서는 애국결단에 이제 그 경의를 표한다. 이제 이렇게 그 표시했고 여기 사퇴 성명서를 이제 신문에 광고를 냈고 뭐 뜻은 그러니까 이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4번 주자 서민호의 도중하차. 서민호가 사실상 그 3등 후보였거든요. 그 양파전이고 한참 떨어져 있지만 그 다음에 서민호 그 좀 그래도 득표력이 있는 후보라면 서민호뿐이었는데 서민호가 사퇴를 하니까 윤보선 쪽에서는 득이 되고 박정희한테는 마이너스가 되고 박정희 입장에서는 뭐 큰 표 차이로 이기긴 했지만 서민호가 이렇게 사퇴해버린 거에 대해서 괘씸죄가 또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는 5월 3일 날 있었고 한 달 뒤에 그 6.8 부정선거가 있었죠. 근데 6.8 부정선거를 대통령 선거가 그 5월 3일 날 있었는데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닷새도 안 돼 갖고 서민호하고 장준하, 오재영 세 분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민호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한 게 아마 이제 미움털이 박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준하 선생은 또 박정희를 밀수꾼 대왕초라고 이제 그 아주 공격을 또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요거는 한 달 안 살고 풀어줬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6.8 그 선거 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이때 서민호는 옥중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장준하 선생도 옥중에서 출마를 했는데 장준하 선생은 여기 동대문에서 출마했어요. 동대문에 출마를 했는데 그 상대편은 이제 그 강상욱이라고 청와대 대변인 했던 사람인데 왜냐면 장준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 강상욱이가 오히려 당국에다가 제발 장준하 풀어달라고 그 옥중에서 출마를 하니까 인기가 더 높아진다. 차라리 나와서 왔다 갔다 해야 욕이라도 하지. 감옥에 있는 사람은 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 장준하 좀 풀어주라. 뭐 이제 그러면서 서민호도 이제 같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호가 이제 풀려났고 주소는 뭐 이제 저 주거지를 제한을 하죠. 풀 때는 그 안국동 175에 57 자택으로 제한을 했는데 선거구 내려갑니다. 아마 법적으로는 이 저 주소지 변경 신청을 그 했다 하는 기사가 어디 있어요. 그거 해놓고 이제 내려가고 뭐 감옥에 있던 사람 이걸로 선거 때문에 풀어졌는데 이걸로 잡아들이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이제 하여튼 선거구로 가겠다 이제 풀려 나오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민당에서는 그러니까 그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퇴 이유는 지난 5선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한 서민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아마 중앙당에서 압력을 가해갖고 어차피 너는 당선이 안 된다. 서민호와 신영식 싸움인데 여기서 서민호가 당선될 수 있도록 당신이 물러나시오. 뭐 어떤 반대급부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강력하게 이 정경 후보를 사퇴시킵니다. 그래서 당선이 돼요. 여기는 등록 무효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이제 됐고 이게 표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700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했죠. 신영식이 공화당 내에서는 굉장히 실력자 축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공화당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소장 엘리트 였기 때문에 막강했는데 이 신영식이하고 아주 박빙의 선거. 그러니까 신영식이가 지역구를 잘 다진 거죠. 그리고 이제 서민호는 뭐 중앙정치에 워낙 거물이지만 고향을 떠난 지가 좀 오래된 편이고 뭐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이때 이제 비화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서민호 선생이 우리 정길상 선생의 아버지인 정혜종 선생하고 손잡고 대중당을 같이 할 때입니다. 이 선거를 요게 이제 서민호가 대중당 대통령 후보 포스터예요. 보수 망친 정치 혁신으로 살려보자. 태양같이 밝히자 어두운 이 강산을 하고 나왔는데 이제 BT의 김세원 선생, 서민호와 정혜종 선생이 손잡게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마 김세원 선생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오래돼서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이때 이제 정혜종 선생의 큰아들인 정춘상 선생, 정길상 선생의 큰형님이고 이분은 안타깝게도 1980년 보선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형이 집행됐는데 이 선거에 사무장 역할을 정춘상이 했는데 고흥은 섬 지역이 많거든요. 육지 반도가 있지만 섬이 많은데 이 섬표를 지켰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선거 참관인들을 매수하고 그렇게 하는데 미리 보성 사람으로 들여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흥 사람들은 경찰이 다 얼굴을 알죠. 그런데 정혜종 선생은 고흥 바로 옆에 보성이니까 보성 사람들로 섬에 미리 들어가서 참관인이 들 수 있도록 그래서 매수당하지 않고 선거 개표를 할 때는 처음에는 많이 뒤졌었대요. 그래서 신영식이가 당선됐나 보다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지금 이 선거가 섬에서 배로 오니까 투표함 도착이 늦었는데 섬의 표를 까면서 섬에서 서민호의 몰표가 나오고 표들을 6.8 부정선거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때 그래도 정춘상과 이제 정춘상을 따르던 보성 출신의 젊은이들, 정혜종 선생을 따르는 젊은이들이 표를 잘 지켜주는 바람에 서민호가 당선이 돼서 서민호가 정혜종 선생한테 굉장히 고마워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춘상이 장가갈 때 주례를 서민호 선생이 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50표 차이로 굉장히 박빙이었죠. 4만 몇 표입니까? 44,360표 대 43,600표.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선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근데 박정희가 또 서민호한테 자금을 건넸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서민호를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윤보선에 대한 견제, 신민당에 대한 견제.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6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서민호가 사퇴를 했는데 서민호 쪽이 계속 뛰어야 야권 표를 그래도 좀 잠식하지 않을까. 또 특히 이제
뭐 김대중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서민호가 호남에서 띄워주면 호남 표를 잠식할 수가 있으니까 김대중의 표를 갉아먹을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 박정희로서는 또 계산이 있었겠죠. 그래서 서민호를 매수하려고 이제 그런 그 이유도 있었고요. 정혜종 선생이 안타깝게도 67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 바람에 이제 그 서민호와의 합작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내막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도 않고 문중에서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 보성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민호 정혜종의 동생인 정혜진이 북한에서 그 통일전선사업부 부부장으로 아주 요직에 있으면서 실제로 내려서 자기 형을 만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저 조카의 정춘상을 이제 또 데리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인연이 있었는데 이 서민호와 손을 잡은 게 북쪽에서 어떤 그 지적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남쪽의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서민호 같은 보수 정치인하고 손을 잡아서 대중적인 토대를 좀 넓혀라. 이제 아마 그 정도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은 합니다만 이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나중에 그 정혜진 수기에도 이 대목은 안 나옵니다. 이 대목은 안 나와갖고 여기 남쪽에 다녀간 거 얘기는 나오는데 서민호 관련된 얘기는 안 나와서 좀 궁금할 뿐입니다. 전 서민호는 그때 이제 베트남 파병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베트남 파병에 야당에서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미국이 파병시키라고 그랬다 하는 얘기 듣고는 다 그 접었는데 서민호는 그래도 뚝심 있게 베트남 파병 반대를 계속했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를 그 전쟁의 젊은이의 피를 남의 나라 전쟁에 이제 그 제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박정희의 반민족적 처사를 단호히 규탄하고 용병 정책이 이제 엄중 항의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소수파입니다. 베트남 파병은 야당도 처음에 반대하는 신용을 하다가 대부분 돌아섰죠. 삼성계엄 반대 투쟁도 열심히 했는데 이날 그 국회에서 이게 그 기습 통과를 했잖아요. 그 별관에서 땅땅땅 쳐갖고 그거 이제 막고 있다가 그 쓰러졌습니다. 서민호가 쓰러져서 그 졸도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0년도에 서민호가 책을 또 한 권 내놓습니다. 그래서 서민호 생전에 나온 책은 2권이죠. 옥중기가 66년인가 나왔고 그 다음에 70년도에 이래서 되겠는가 월파 서민호라고 해서 환문사란 출판사에서 이제 정치 논설집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기고했었던 칼럼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연설했었던 내용들 그걸 묶어서 책으로 냈고 71년 대통령 선거에 이제 서민호가 이렇게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7년 선거 때 이제 출마를 한 거죠. 근데 71년 대통령 선거 때는 대중당에서 후보 지명을 했는데 수락이 아니라 수락 거부 성명서를 냈죠. 왜 나는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게 4월 2일자로 그래서 실제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그 이 야당의 대표였는데 대중당의 대표였는데 신민당에 입당을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묘한 성명서가 나왔는데 그 대중당에서 서민호를 제명하는 성명서가 나왔는데 그 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람이 서민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막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서범용이라고 서민호 셋째 아들인가 넷째 아들인가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분 이름으로 그 성명서가 나와서 그거는 하여튼 내막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서민호 입장에서는 신민당하고 통합을 해서 그 이때 이제 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대중당의 지분을 좀 얻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민호는 이 8대 국회에서는
저 고흥에서 다시 돌아가서 출마를 했는데 비교적 큰 표 차이로 7대 국회 때는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정혜종 선생이 안 계시고 뭐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은 그 시정식이가 절치부심을 해갖고 이 다시 롤백을 한 게 먹혔는지 그래서 하여튼 시정식한테 그 패배합니다. 그래서 서민호 의원은 이제 그 당시에 나이가 많았죠. 그 68세. 지금 68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나이가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쯤 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신민당 후보도 이번에는 나섰습니다만 제법 큰 표 차이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71년 5월달에 선거가 있었고요. 통일 연구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야 통일문제 연구협회. 그래서 정범석, 이병용이라고 조봉암 사건 판결에 참여했었던 판사죠. 또 박순석, 박순양, 불교신문 논설위원 등 해서 이제 대한체육회 무교동에 있었죠. 그래서 뭐 응용 통일 방안. 그래서 하여튼 통일의 예비적 준비, 전국민적 동의에 입각한 제주 통일 방안의 마련을 위해서 애쓰겠다. 그러니까 71년 12월이라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교류에 대해서 이제 서민호 의원의 주장이 혁신정당이 아니라 제1야당 후보의 입으로 나오게 된 거죠.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그게 4월달에 선거가 있었고 8월달에는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는 그 시기에 남북교류를 선구적으로 얘기해온 서민호 선생이 이제 통일문제협회를 만든 거고 이게 이제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이어지고 그 통일 분위기가 확 올라가다가 유신으로 이제 팍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2년에 들어서는 묵혀뒀던 선거법으로 이 반공법으로 이 베트남 파병 반대가 했던 거 남북교류 문제 같은 거 집행유예 2년을 받아요. 유죄 판결이 난 거죠. 집행유예긴 하지만 그랬다가 이제 이건 유신이 나고 난 다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신이 난 다음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유신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민당에서 탈당을 하고 정계 은퇴를 밝힙니다. 그런데 또 양일동이 통일당을 만드는데 거기 또 이름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 정계 은퇴가 진짜 은퇴인지 하여튼 11.7 이후 지도급 인사들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데 환멸스러워서 정계선을 떠난다. 그때 아마도 진산파동과 뭐 그때 신민당이 내분 상태였거든요. 진산과 김홍일 간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에 실제 환멸을 느낄만 했고 환멸을 느껴서 양일동, 장준하 등등이 민주통일당을 만들었는데 선거에서는 참패를 했습니다. 서민호는 거기에 가담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출마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마포하고 용산 지구당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출마했던 건 제가 9대 국회는 안 찾아봤네요. 근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서민호 선생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74년 1월 24일 74년 1월 8일에 긴급조치 1호가 선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긴급조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유신헌법에 대한 어떤 뭐 반대, 비판, 개정론의 그런 걸 일체 준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몹시 분개하고 그러면서 동지들을 만나러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다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7월 24일 오전에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깨어나질 못하고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호가 파란만장한 71세를 일기로 1903년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74년 초에 그러니까 만으로 치면 70세일 겁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늘 저렇게 이제 나비 넥타이를 자주 맺고
하여튼 정열적이고 그 직선적이고 또 원칙적인 강경한 투쟁을 했었던 야당의 그 거목이었는데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장으로 이제 엄수가 되었고요. 사회장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거 아마 국회의장이었던 것 같아요. 정일권이는 국회의장, 김진만이가 국회부의장. 그래서 아마 국회부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국회가 이제 그 주도를 해서 그 사회장이지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곽상원 통일주체국민회의, 김종필 총리, 민복기 대법원장, 백두진 유정회 의장, 유진산 그 신민당 당수, 유진호 저희 할아버지죠, 이호상 전 국회의장 뭐 등등이 이제 그 고문을 맡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이제 쭉 있고 그 큰아들 월룡은 저 재미,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었죠. 저 서창선 사건 때 같이 구속됐었던 큰아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아들이네요. 네 번째 아들 범용이 그 아버지 제명 그 아들 명의로 나왔었고요. 여기 손자들은 글씨, 손자들은 이름이 다 나오질 않았네요. 손자들은 이름이 나오질 않았는데 치리, 치승, 치만 그 유명한 얘기죠. 그 옥중에 있을 때 그 이승만을 다스려라 해서 치자 다스릴 치자에다 낳는 순서대로 손자 이름을 치리, 치승, 치만이라고 해서 옥중에서까지 이승만 투쟁을 했다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다음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75년 1월 24일, 그러니까 서민호 선생이 일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때 동아일보에 이렇게 전면 아주 장문의 추모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아일보에 이제 격려 광고 같은 걸 실을 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이때는 뭐 연금 상태고 납치됐다 들어서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건 홍종인 씨 이름으로 이제 언론에 관한 그걸 뭐 그때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았다고 그래요. 그 김대중이 낸 거나 이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김대중의 기명으로 서민호 선생을 추모하는 글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73년도에 이제 그 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신 직후에 망명 아닌 망명이 된 거죠. 귀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을 있는데, 미국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피하는데, 서민호 선생 이제 큰아들이 미국에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 미국에 다니러 가셨는지. 그런데 제일 먼저 김대중한테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를 했다. 그건 어떤 그 대인의 풍모.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71년 선거에서 서민호가 통 크게 양보를 해서 박정희와 1대1로 붙을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서민호에 대해서는 같은 전라도 출신 선배이기도 하지만 그 서민호의 투쟁 경력, 그 다음에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였었던 대인의 풍모,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깊은 그 감사의 마음을 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민호 선생에 대해서는 요즘 월파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서 그 여러 가지 그 기념사업들을 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술 논문들도 좀 나오는데 조금 더 체계적인 논문이 나왔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냥 한번 훑은 식으로 했고, 특히 그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야씨 서민호 사건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는 김병로 사법부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그 시절에 윤형남 의원이나 엄상섭 의원이 잘 짚었지만, 조재천 의원도 있고요, 잘 짚었지만, 이건 지금 관점에서도 한번 다시 봐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놈의 말 많은 즉시 항고 보통 항고 있잖아요. 둘 다 안 했지만, 유성열이 풀어줄 때 둘 다 안 했지만, 그 문제의 원론적인 논쟁이 서민호 사건입니다.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뭐 논문을 쓰는 건 그렇지만, 사건의 흐름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부산 정치 파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가, 뭐 이거는 그 충분히 한국 정치사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란 진압 1년인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내란 부산 정치 파동을 다시 돌아보는 그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란 진압을 한 1주년이 되는 날 우리 서민호 선생의 생애를 돌아보는 3부작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저 녹화로 진행했기 때문에 댓글 못 읽어드린 점 죄송하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반어법 행위자 열전, 아이고 끝이 안 나네요. 이게 끝난다를 계속 얘기를 했지만 자료 뒤지면 또 나오고 빠트린 거 나오고 잘못 본 거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고치고 있습니다. 퀄리티를 높여서 좋은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바치도록 하겠고, 어저께 국회에서, 그러니까 광주 분들, 그러니까 끝까지 도청에 남은 사람들이 주최하는 내란 1주년이 있었는데 참 영광스럽게도, 그리고 무거운 마음을 갖게도 저한테 이제 주 발제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두환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게 윤석열 내란을 낳았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 생각을 나누고 왔고, 내란 청사는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왜냐하면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고 내란을 일으킨 거 계엄령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반국가란 말은 한국의 법률 체계에서 형법에 없습니다. 헌법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가보안법에만 16번 나오는 국가보안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란을 청산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서민호 3부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